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와 더불어서 이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 2024년 12월 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대 그룹을 보여주는데요. 삼성이 506조 1위고요. 또 SK가 202조 2위, LG가 3위, 그 뒤로 현대차, 또 현대중공업으로 변한 HD현대라고 하는데 여기 셀트리온, 포스코 이런 순으로 이제 10위까지가 쭉 이어지고요. 그 뒤로 11위부터는 두산, 영풍, H&M, 한진, 롯데 이런 기업들이 뒤를 쭉 잇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들의 실적이 어떠했는지 지난 1년 동안의 시가총액 변동률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시가총액이 증가한 곳, 빨간색은 줄어든 곳을 나타냅니다. HD현대, 또 영풍, 한화, 셀트리온 이런 데들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포스코, 롯데, 카카오는 많이 줄었습니다. 삼성과 LG도 많이 줄어든 편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는 또 어떨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죠. 삼성부터 먼저 볼까요? 1년 전에 657조였는데 시가총액이 그게 506조 원이 됐어요. 줄어든 금액이 151조 원. 비율로 하면 2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 삼성전자의 추락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시총이 469조 원에서 318조 원 금액으로 151조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체의 시총 감소액 151조, 그게 삼성전자의 시총 감소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른 계열사들은 뭐 큰 변동이 없는데 삼성전자에서 다 갉아먹은 셈이 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AI 데이터 센터용 HBM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이것을 삼성전자가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다들 짓고 여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GPU 보드를 필요로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만든 GPU 보드에는 반드시 성능 좋은 HBM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HBM이라고 하는 거는 D램을 여러 장을 쌓아서 연결해 놓은 복합 메모리 제품인데요. 근데 이것을 엔비디아에다 공급하는 업체가 지금 SK 하이닉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HBM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이게 좀 세대가 좀 뒤처진 거예요. 첨단 HBM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커다란 장이 열려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대박을 내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저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고 있는 셈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그럼 삼성전자는 뭘 팔까요? D램과 NAND 플래시라고 하는 기존의 메모리들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 또 양츠 메모리라고 하는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는 이 중국 기업과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본격적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는 돈을 벌기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도 많이 주고 말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법 괜찮은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을 출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싼 값으로 말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들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DDR4라고 하는 이 D램 제품 가격이 무려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D램이라고 하는 상품은 주문 제품이 아니고 범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별로 이윤폭이 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공급하는 기업 가치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는 2025년 내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셋째는 파운드리죠. 반도체 위탁 제조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건 크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메모리이든 시스템 반도체이든 모두 범용 제품들이었어요. 삼성이 D램 메모리를 만들고 또 인텔이 CPU라고 하는 범용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면 고객들이 그것을 사다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객의 요구하고 맞지 않는 불필요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데 CPU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고객들이 소프트웨어를 해결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문제를 이제 각자 해결을 하자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가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플이며 퀄컴,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도록 반도체를 설계를 했고요. 그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것을 제조해 주는 데가 생긴 겁니다. 그게 파운드리죠. 대만의 TSMC가 가장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또 가장 강력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한 70% 되고 이 첨단 공정으로 가서는 뭐 TSMC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적이 부진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고객이 찾아와 주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갤럭시 최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엑시노스잖아요. 엑시노스를 안 쓰고 퀄컴이 설계하고 TSMC가 제조한 반도체 스냅드래곤을 쓰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여기다가 투자는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고객이 없어, 수익이 없어. 그러니 기업 가치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HBM으로 대박을 내고 있죠. 그러나 이 SK하이닉스도 앞으로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 HBM 분야에서 중국이 SK하이닉스를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미국의 마이크론이 언제든지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마이크론이요. 최근 한국에 와가지고 건국대에서 인재 채용 설명회를 하고 제주도에 가서도 하고 부산에 가서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국 반도체 인재들을 채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인재들이 대거 마이크론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가서 마이크론 제품을 좋게 만들지 않겠어요? 언제 추월당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SK하이닉스도 주력 품목이 지금까지는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런 거였잖아요. 이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전통적인 제품에서는 앞날이 상당히 어두운 상황인 거죠. 자, 이번에는 LG그룹 한번 볼까요?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겁니다. 시가총액이 1년 전에 186조 원에서 1년 만에 142조 원으로 44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4%가 시가총액이 줄어든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 여기에 부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기업이죠. 여기만 보더라도 100조 원에서 82조 원으로 19조 원이 줄어들었어요. LG화학의 경우에는 35조 원이었는데 17조 원으로 한 17조 원, 18조 원 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자, 배터리는 왜 이렇게 됐느냐? 트럼프 당선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크죠. 미국에서 바이든은 말이죠.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한테 많은 보조금을 줘왔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대표적 수혜자였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 생산 기업한테 보조금 주는 그 법 없애버리겠어. 이런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트럼프는 오히려 화석 연료, 셰일가스 뭐 이런 데 대한 생산을 늘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상당히 혜택을 받던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시가총액도 줄어들고 그렇게 된 겁니다. LG 화학 여기도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시가총액이 절반으로 떨어져 버린 건데 이거는 중국 때문인 겁니다. 러우 전쟁 이후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특히 서방 기업들, 서방 선진국 기업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기에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오른 거예요. 이 화학 기업들에게는 원가 상승을 의미했던 것이죠.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요 오히려 상황이 반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 버리니까 러시아로서는 원유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팔아요? 중국에다가 판 거죠. 그럼 중국은 굉장히 헐값으로 러시아 원유를 사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원가가 상당히 낮아지죠. 그럼 최종 제품 가격도 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세상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석유화학 제품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값도 굉장히 싸죠. 그럼 한국의 화학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가는 올라가는데 최종 제품의 값은
오히려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 적자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참 딱하게 됐는데 이런 사정은 이 롯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그룹도 주력 업종이 화학이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데그룹 시가총액이 20조 원이었던 것이 13조 원으로 내려앉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이 철강 산업에서도 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국의 문제인 거예요. 중국의 철강 생산 능력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미국, 인도, 대한민국 이런 데를 모두 다 합쳐도 중국만큼 이 철강 생산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중국은 안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철강 제품을 저가로 수출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중국의 내수가 상당히 안 좋아졌잖아요. 특히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건설 경기가. 그러다가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쓰였을 수많은 철강 제품들, 예를 들어 뭐 철골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중국 내부의 수요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중국 철강 기업들도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철강 제품들을 전 세계에다가 밀어내기 수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철강 제품의 값이 톤당 무게로 따졌을 때 배추값보다 더 싸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 그중에 특히 포스코, 또 뭐 현대제철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 이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55%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두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기업 가치가 많이 오른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데가 HD 현대인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이름을 바꾼 바로 그 기업 집단이죠. 지난해 말에 1년 동안 말이죠. 34조 원이었는데요. 2024년 말에 76조 8천억 원이 됐어요. 1년 사이에 2.3배가 된 겁니다. 130%가 커졌어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 HD 현대마린이라고 하는 데가 비상장이었다가 상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비상장이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던 7조 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조선업종 또 전기업종 호황이 더 큰 원인인 겁니다. 조선 요즘 정말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소에 이미 앞으로 3년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노다지인 셈인 거죠. 신규 조선, 신조선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뭐 이윤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확정되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이 조선 업종에서 좀 협력을 잘하자 하고 부탁을 하기까지 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 조선 업종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뭐 대박이 나 있는 상태죠. 덕분에 HD 한국 조선해양, 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이런 조선 관련 HD그룹의 업종에 시가총액이 뭐 2배 정도 다 뛰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전기 업종이 더 뜻밖의 엄청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요즘 이제 AI가 엄청난 대세잖아요. 그 AI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이 전기 잡아먹는 하마인 겁니다. 전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들을 이제 만들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기를 쓰려면 변압기가 필요하잖아요. 또 배전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만들어내는 데가 어디냐?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 공급용 용품들 HD 현대 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무려 5배가 뛴 겁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이 전기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인데요.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그룹이 또 이 두산그룹입니다. 두산그룹은 이 원자력 발전 여기에 상당한 강점이 있잖아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특히 원자로 그것과 관련된 기기를 공급하는 기업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말에 10조 원이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7월에는
14조 원까지 근접을 했었어요. 굉장히 뭐 한 4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중에 이 밥캣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중장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만은, 이 밥캣이 이제 부채가 많은 거예요.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게 뭐 잘 진행이 되다가 주주들의 반대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죠.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14조 원까지 갔다가 12조 원으로 물러났습니다만은, 어쨌든 1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2조 원 정도의 증가를 기록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데 주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 그룹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면 8.5%가 빠진 상태입니다. 조선업 호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조선업 하면 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그룹이 있잖아요. 이거 한화그룹. 이 한화그룹도 이 조선업 호황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 한화오션의 시가총액은 1년 전에 7조 7천억 원이었는데, 그게 1년 동안 11조 6천억으로 해서 4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더 대박을 낸 것은 방위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년 전에 6조였는데 1년 후에 16조로 늘어났어요. 2.5배가 된 것이죠. 금액으로는 10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다 뭐 잘 알고 계시죠. 전쟁이 잦아지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다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같은 이 동유럽 국가들이 그 이전까지 이 무기를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하고 이제 완전히 적대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중국과도 거래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이 동유럽 국가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의 방위산업이 어부지리를 한 뭐 그런 측면이 또 매우 강한 겁니다. 이렇게 큰 두 가지의 이유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방산업체들이 이렇게 대박을 낸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상운송업도 전쟁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 여러분 아시죠? 아라비아 반도의 끝에 있는 그 예멘, 거기에 후티 반군들, 이들이 그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화물선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앞바다는 뭐냐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가는 그 앞바다인 겁니다. 여기를 후티 반군들이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화물선들이 수에즈 운하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남단을 빙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운항 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똑같은 화물을 운반을 하더라도 운항 거리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운임도 비싸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운임이 비싸진다? 그건 뭐죠? 바로 해상운송 기업들의 이윤이 커진다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HMM이라고 하는 이 그룹, 예전에는 이 현대해상이었거든요.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 여기 시가총액도 많이 오른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 그룹, 여기도 올해 이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6월경까지는 아주 잘 나갔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이 가까워지면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를 높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 자동차의 수출, 또 한국산 부품이 멕시코에서 조립이 돼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보면 이 중국의 저가 자동차들이 세계로 밀려 나오면서 한국산 자동차 팔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이 생겨나면서 이 현대 기아차 그룹의 주가 또 시가총액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기업 집단별 주가 시가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2025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중요한 변수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럼프발 관세, 또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전 세계적인 전쟁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다가 60%,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벌써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를 매기겠다, 중국에 1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관세가 상당히 높아질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미국에다가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기가 어려워질 것도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이쪽인 거죠. 이미 석유화학 분야에서 롯데그룹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 거고, 포스코도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2025년부터는 자동차, 배터리, 로봇 산업 이런 곳으로 그 어려움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으로 넘쳐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아직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들이 있기는 해요. 첨단 반도체라든가 또 HBM 같은 거 말씀이죠. 또 선박 중에서도 LNG 선박 같은 분야는 당분간은 중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수준에서 우리 기업들이 숨쉴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뭐 26년, 27년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올해는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또 다른 유망 분야는 방위산업, 조선, 원전 이런 분야들인데요. 서방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이나 G7 국가들 이런 서방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튼다면 지금까지 어부지리 해오던 그 시장, 그것도 우리는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과 친해지면 그래도 중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참 불행히도 우리는 중국 시장에 팔 물건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만들던 그 물건들은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가성비 좋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김정호의 경제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